자, 이제 그 여러분들 2학기가 산염기하고 산화환원 내용을 이제 배우기 때문에 여기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소단원과 뭐 대득과 중단원은 두 개예요. 그다음에 소단원이 뭐 저기 첫 번째 단원에서는 좀 많이 있죠. 여기 이제 산염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아. 알았지?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이제 킬러 단원이긴 해. 킬러 단원인데 이것도 이제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이 마음 먹고 질질질질 끓으면 한 달까지도 가는 게 중화반응이야. 이거 하나만 한 질질질 끓여서 한 달까지가. 저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맞춰가지고 이렇게 중화 반응하고 필요한 내용만 하고 문제 조금 풀고 넘어갈 거야. 이거 뭐 3년 내내 할 건데 뭘? 응? 해가지고 뭐 여기서 뭐 그냥 대부분 틀려요, 그냥. 알았지? 그러니까 다른 것들 열심히 하시면 돼.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내용은 산화환원 그리고 화학 반응의 열의 추진 이렇게 되는 건데, 내용은 제일 많아요. 알았지? 그러니까 제일 많은 단원 중에 하나가 4단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부터 좀 해볼게요. 자, 가역이라는 내용을 보고 할 텐데, 이제 가역이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갈 수 있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반응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응을 쓸 때 왼쪽에는 반응물을 쓰죠. 반응물을 쓰고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죠? 생성물을 이렇게 써요. 그리고 화살표 표시하거든. 그래서 화살표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표시하게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반응만 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반응을 정반응이라고 해요. 정반응. 그런데 정반응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반응은 뭐도 일어나냐면 이 역반응도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런 정반응과 역반응. 그래서 이제 흔히 가역이라고 하는 얘기는 역반응이 일어나는 애들이고, 비라는 말을 쓰면은 비가역은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야. 그런데 세상의 모든 반응을 사실은 가역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야. 근데 그 중에 아주 그 몇 가지 애들은 역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애들만 따져서 비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비가역부터 먼저 볼게요. 자, 정반응은 일어나지만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다시 말하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역반응이 일어나기 힘들다는 표현의 좀 더 와닿는 표현일까? 힘들다. 자, 힘들다는 얘기는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치?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야.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굉장히 어렵게 일어나는 반응들을 뭐 묶어가지고 이제 비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이 비가역 반응이냐면, 자, 대표적으로 기체가 생성되는 것은 이제 수소 같은 애들 있죠. 산하고 그다음에 금속하고 반응하면 수소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생성된 수소가 다시 염화 마그네슘과 만나가지고 염산과 마그네슘이 될 일은 없어요. 알았죠? 그다음에 이제 기체가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연소 반응. 연소 반응은 이산화탄소 생성이 되거든. 대부분의 연소 반응은 이산화탄소 물이 생성되는데, 얘도 생성된 이산화탄소 물이 만나가지고 메테인이나 산소가 되는 일은 절대 없어. 알았죠? 힘들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중학교 때 배웠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질산은 집어넣고, 질산은 수용액이 있단 말이야. 이 질산은 수용액에다가 이제 소금물을 집어넣는 거지. NaCl을. 자, NaCl을 딱 집어넣게 되면 뿌옇게 흐려져요. 뿌옇게 흐려지는 애가 뭐냐면 바로 이게 AgCl, 염화은이야. 이게 침전물이지. 알았죠? 침전 또는 앙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생성된 앙금이 다시 Ag 플러스 Cl만에서 나눠지지 않아. 다시 말하면 안 녹아. 알았지? 생성된 앙금들은 정말 녹기 힘들어요. 이런 애들이 이제 앙금 생성 반응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비가역 반응 중에 하나고요. 자, 이번 단원에 배우는 게 중화 반응이거든. 중화 반응은 H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Cl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요두 놈이 이제 반응을 해요. 얘가 반응을 해가지고 뭘 만들면 물을 만들죠. 물을 만든 이거. 이게 물이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되게 힘들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굳이 얘기하자면 비가역 반응이라고 분류를 할 뿐이야.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가역 반응이에요. 그래서 가역 반응은 뭐를 이용해서 표현하냐면 이렇게 화살표 두 개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가역 반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지. 자, 그래서 반응 조건에 따라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이라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기억해. 가역 반응은 항상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Always at the same time. 알았어?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겉으로 볼 때야. 겉으로 볼 때는 정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역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반응이 멈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럴 뿐이지 모든 반응들, 모든 가역 반응에선 정반응과 그 다음엔 역반응이 그냥 동시에 일어난다 생각하면 돼. 알았어?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몇 가지 예를 들어줬네요. 예, 예를 들어줬는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액체가 날아가는 거, 증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의 증발과 응축인데 증발이라는 표현은 많이 쓰니까 또 증발이에요, 증발. 증발, 정반응이 증발. 역반응은 뭐냐면 기체가 액체가 될 때를 이제 응축이라고 그래요. 응축. 그다음에는 응결이라는 표현도 써. 같은 말이에요. 응축과 응결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반응, 역반응이 일어나는 이런 애들을 또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그 액체가 기체가 된다는 기체가 액체되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상태 변화라고 그러죠. 근데 이 상태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물리적 변화입니다. 성질은 안 바뀌잖아. 액체 뭐 물의 성질이나 수증기의 성질이 똑같을 테니까. 그지? 그래서 이 물리적 변화도 이렇게 가역 반응으로 표현해 줍니다. 알겠죠? 다음은 이제 화학적 변화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염화코발트라고 있어. 염화코발트가 색깔이 푸른 색깔이다. 푸른 색깔. 자, 푸른색 염화코발트가 있는데 얘가 물을 닿으면 빨간색으로 변해. 붉은색으로. 붉은색이 이제 염화코발트 육수화물이라고 그러는데 육수화물 뭐냐면 여기 6개의 물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같이. 그렇게 되면 이거 빨간색을 띠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얘를 갖다가 이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푸른색. 푸른색이고 그다음에 이 전체가 붉은색이야. 그럼 붉은색을 갖다 막 가열을 하게 되면 물이 막 떨어져 나와. 그럼 물이 떨어져 나올 때 다시 푸른색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온도에 따라서 어떨 때는 물을 만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알았죠? 근데 요게 이제 대표적인 그 물을 확인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소를 하면 물이 생성되잖아. 물이 생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염화코발트를 써. 염화코발트 이렇게 딱 갖다 대면 붉은색으로 변한단 말이야. 그다음에 이게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 핸드폰. 핸드폰에 염화코발트를 뭘 쓰냐면 이게 핸드폰 침수당하잖아. 그지? 그래서 열심히 말려가지고 간단 말이야. 그래놓고 이제 기사님들이 물에 들어왔네요. 아니요. 뭐 이렇게 발뺌을 하죠. 네, 안 됩니다. 안에 염화 코발트가 있어서 붉은색으로 변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 쓰게 돼요. 절대 발뺌은 안 돼. 열심히 말려가고 가도 물에 들어가면 물에 들어가. 이제 물을 확인하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써요. 황산물이. 알았지? 황산물이 쓰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황사물이 원래 푸른 색깔이죠. 그지? 황사물은 푸른 색깔인데 이 푸른 색깔은 물이 들어가 있어서 푸른 색깔이에요. 원래는 무색이야. 아무 색깔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무수황상물이라고 그래. 물이 없는 황상물. 그래서 이게 무색이에요. 무색.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무색인 무수황상구리가 물을 닿으면 뭐로 변하냐면 푸른색으로 변해요. 푸른색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역적으로 다시 말하면 푸른색의 무수황상구리에서 물을 떨구면 어떻게 돼? 무색이 된다 이 뜻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황상구리가 물을 만났을 때 푸른색이 되고 물이 없을 때 흰색이 되는, 무색이 되는 이런 것들도 가역적으로 일어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주 내신에서 얘기하는 게 석회동굴인데, 석회동굴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선생님이 저기 그 어렸을 때 저 강원도에 살았거든요. 우리는 우리는 뭐 이게 소풍 가고 그러면 석회동굴 가고 그랬어. 진짜로. 거기 저 강릉 요 속초 이런 데 가면 석회동 진짜 많거든. 무서워 가면은 막 춥고 그러면 그래. 모르게 좋아서 가나 몰라 동굴을. 동굴은 모르는 이제 바다에 있는 동굴이죠. 바다에 동굴 가면은 진짜 무서워. 그래서 다이빙하러 가잖아. 다이빙은 동굴 다이빙을 하거든. 동굴 다이빙을 하는데 그 바다에 동굴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동굴은 그 잘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이제 산소 탱크 메고 가잖아. 산소 탱크 걸려버리면 못 빠져나오면 죽어. 그래서 이제 그 동굴 다이빙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산소 탱크를 뒤로 매지 않고 옆으로 끼고 가. 끼고 이렇게 멀리서 보면 좀 날아가는 것 같아. 이렇게 끼고 가 산소통을. 그래서 산소통을 많이는 막 한 8개까지도 가지고 내려가. 산소통을 내려가서 오래 있어야 되니까 동굴을 탐사를 하려면. 그런데 이제 거기도 이제 이런 동굴이 있습니다. 바닷속에도. 근데 이제 이거는 육지에 있는 동굴들이죠. 그래서 석회암지대 그러면 석회암이 뭐냐면 이게 탄산칼슘이 이제 굳어서 생긴 게 석회암이야. 그런데 비가 오잖아. 그럼 비가 오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빗물에 녹아. 그래서 사실 빗물은 산성이야, 산성.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녹죠. 녹으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동굴이 만들어져요. 동굴 내가 그린 거야. 동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뚫리는 거죠. 뚫린다는 얘기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탄산수소 칼슘이 된다는 얘기는 CA2 플러스하고 이온화되어 있는 거야. 수용액이니까. HCO3 마이너스로 이렇게 녹아버립니다. 알았지? 녹은 애가 이제 이 천정에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요 위에 있는 걸 종유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걸 석순이라고 그래요. 석순. 알았지? 이런 애들이 막 만들어져서 여기 있는 이렇게 되게 이쁘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석회동굴은 내가 가본 석회동굴 중에 제일 이쁜 거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의 하롱베이라고 있어. 들어봤어요? 하노이에서 타고 하롱베이 있는데 그 하롱베이에서 이제 하롱베이는 굉장히 작은 섬들이 많이 있는 그런 그 해변이야. 그래서 그 이제 그 작은 섬을 가. 이런 작은 섬에 전부 다 이게 동굴들이 있어요. 동굴이 있어서 동굴 같은 한 바퀴 돌고 네, 뭐 다른 또 섬에 가서 동굴 돌고 이러거든. 거기 되게 이쁘더라 동굴들이. 졸라 재미없어. 동굴만 봐. 무지하게 더운데 안에는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이뻤어요. 한 번만 가면 돼요. 2번 못 가겠습니다. 2번은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해변을 갔는데 뭔 똥물이야 바다가. 그 이제 그 하롱베이에 해변이 있어요. 해수욕장이. 근데 갔는데 못 들어가겠어. 그걸 어떻게 들어가? 섬만 이렇게 이쁘고 뭐 동굴만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봤으니까 어른들 많이 봐요. 하롱베이. 주변에 어른들이 간다 그러면 가지 말라 그래. 볼 거 없어. 섬만 폭감밖에 없어. 아무튼 베트남 요즘 많이 여행 가요. 베트남 다낭 가야지. 다낭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다음에 가족여행 갈 때 다낭 가자 그래. 다낭 그리 되게 좋대. 나도 안 가봤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석순이나 정유성이 만들어질 때는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탄산소 칼슘이
똑똑똑 떨어지면서 이산화탄소 물이 날아가 버려요. 이산화탄소가 그게 잘 날아가 물에 있던 애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정반응은 녹는 거니까 얘는 그 석회동굴이 만들어지는 거라면, 그다음에 그 역반응은 다시 탄산가스이 만들어져서 이런 종유석이나 석수이 만들어지는 거라 역반응이 석수이나 종유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몇 가지 어떤 반응들을 이용해서 이 가역 반응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보자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모든 반응들이 사실은 가역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라 그랬죠, 선생님이. 자, 그래서 그러한 가역 반응은 어떠한 그 상태가 있냐면 평형이라는 상태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건가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일단 그림 좀 봅시다. 아까 지금 물 봤었잖아. 그지? 물을 예를 들자. 이게 H2O예요. 근데 액체 상태. 그럼 이제 액체의 대표적인 성질이 액체 표면에서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성질이 있어요. 모든 액체가 똑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뭐가 되냐면 증기가 되죠. 그래서 이걸 이름이 뭐냐면 수증기야, 수증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날아가는 걸 뭐라 그랬냐면 징발이라 그랬죠. 징발이라고 합니다. 징발. 자, 그런데 이 날아간 액체, 그러니까 날아갔으니까 기체가 됐겠죠. 자, 이 기체가 있는데 액체라는 상태는 분자간의 인력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액체 표면에 기체가 오면은 이 표면에 있는 물 분자가 싹 잡아당겨서 다시 액체로 만듭니다. 그걸 응축이라 그래요. 응축. 그래서 여기 표면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응축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응축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그 속도가 좀 있을 거야. 어떨 때는 빠르게 일어나기도 하고 느리게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속도를 좀 보는데요. 자, 증발 속도. 얘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뭐 그런 거잖아. 날씨가 더우면은 빨래가 잘 마르죠? 그지? 잘 날아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온도와 관계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증발 속도가 큽니다. 알았죠? 온도가 높으면 증발 속도.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 애기들 막 열나고 하면 애기들 열나고 집에 동생이 없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아무튼 여름 어렸을 때 열나고 하면 이제 엄마가 몸을 닦아줘요. 이렇게 물로 닦아줘. 근데 사실 이제 에탄올 같은 걸로 닦아줘요. 근데 이제 에탄올을 왜 닦아주냐면 물보다 에탄올이 잘 날라가. 잘 날라가니까 그만큼 내 체온을 빨리 뺏어가겠지. 그지? 그래서 에탄올 닦아주거든.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증발 속도가 달라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물질은 분자 간의 인력이 어떨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잘 날아갑니다. 자, 그럼 물질의 종류가 한 가지라면 증발 속도는 뭐에 의해서만 달라져? 온도에 의해서만 달라져. 그러면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증발 속도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죠. 그렇다면. 알았죠? 자, 그러면 응축 속도 볼게요. 자, 응축 속도는 뭐와 관련이 있을까라는 건데 응축 속도는요. 증기로 되어 있는 분자가 많으면 그만큼 응축하는 애들이 많겠지. 맞지? 근데 증기로 되어 있는 애들이 별로 없으면 응축하는 애들이 적을 거란 말이야. 자, 따라서 응축 속도는 무조건 증기상 물질의 몰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알았어요? 증기상 물질의 몰수. 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응축 속도는 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봐봐.
지금 이 뚜껑을 닫아놨는데 뚜껑이 없다고 생각하면 날아간 애들이 자꾸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지? 빠져나가니까 이 공간에 있는 증기들이 많을 수가 없어. 빠져나가니까, 그지?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두면 항상 응축속도가 작아요. 증발 속도가 크고. 그러니까 결국 뚜껑 열으면 어떻게 싹 다 날아가 버려. 그냥 없어지는 거지. 액체가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액체가 다 날아갈까봐 뭐를 막냐면 뚜껑을 막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맨 처음에는 응축하는 애들이 별로 없겠다. 그지? 그러다 점점점 뭐가 많아져? 이제 증발하는 건 똑같은데 응축하는 게 좀 더 많아진 상태가 돼버리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가면 날아가는 애들과 응축하는 애들이 똑같은 상태가 돼버리겠죠. 맞죠? 자, 그렇게 돼버리면 자, 겉으로 봤을 때는 자, 겉보기로는 날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 날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가역에서는 정지란 표현을 절대 못 씁니다. 알았지? 정지란 표현을 절대 못 써. 그냥 겉보기로는 증발이 안 일어나서 보일 뿐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증발하는 속도와 그다음에 응축되어지는 속도가 서로 같아. 알았지? 서로 같아가지고 겉보기로는 정지 상태처럼 보이는 거야. 알겠니? 자, 이런 걸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를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동적 다이나믹 다이나믹은 뭐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야. 그제? 어떤 변화,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야. 그제? 그런데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 뭐야? 평형이다. 겉보기는 정지다.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자, 이랬을 때 이 공간에 증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증기들이 막 때리면서 뭘 나타내 주냐면 증기 압력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증기 압력은 일정한 어느 정도 이제 압력이 점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똑같아지겠다. 그죠? 알았죠?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런 거 쉽게 경험할 수 있는데 목욕탕. 집에 욕실 있잖아. 그 욕실에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징계가 별로 없다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샤워도 하고 뭐 아니면 뭐 저기 뭐예요 베스트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어느 정도 습기가 확 차잖아, 그지? 근데 그 이후에는 그 습도가 더 안 올라가. 그 상태가 바로 동적 표현이야. 알았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얘들이 이제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이 그래프예요. 자, 봅시다. 자,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증발 속도는 어때요? 똑같죠? 그지? 증발 속도는 똑같아요. 그런데 응축 속도는 맨 처음에 증기가 없으니까 작다가 점점점 커져. 그래서 이게 응축 속도야. 이게 응축 속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간으로 봤을 때 T1, T2, T3. 자, 일단 T3 이후는 평형이고 증발과 응축 속도가 동일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밀폐된 용기에 이게 물을 갖다 내가 예를 들고 있지만 물을 갖다 일정량을 집어넣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증기는 T1, T2, T3에서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T3가 제일 많을 것 같지 않아? 내가 뭐라고 했어? 증기의 몰수는 응축 속도 보면 된다고. 다른 거 보지 마. 응축만 봐도 돼. 응축. 알았지? 응축 속도가 제일 큰 애가 증기가 제일 많은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액체 있죠? 물. 액체. 액체의 몰수는 일정량의 물을 집어넣어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액체는 어디가 제일 많아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튀어낼 때가 제일 많은 거야. 증기가 제일 적은 때 액체는 제일 많게 되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이제 몰수들은 이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사실은 상태 변화에 의한 평형이라고 해서 상평형이라는 표현을 써요. 상평형. 근데 상평은 물리적 변화지. 그지? 물질의 성질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근데 이제 이런 물리적 변화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용해라는 게 있어요. 용해. 용해를 좀 볼까요? 자, 용액을 형성할 때 녹이는 물질. 예, 예, 예. 얘를 이제 우리가 물이라고 하고 물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용매라 그러죠. 용매. 그죠? 얘 설탕 집어넣었다 하죠. 설탕. 그러면은 예, 예, 예. 얘가 설탕이에요. 설탕인데 요거는 용질이 됩니다. 용질.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용질하고 용매가 섞여 있는 상태에선 용질이 녹아요. 녹아요. 슝 하고 녹아. 이걸 이제 용해라 그러죠. 용해. 용해가 일어나면 이 물질을 용액이라 그러는 거야. 알았지? 근데 용해가 일어났는데 여기 설탕들이 이렇게 녹아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녹은 설탕이 다시 이렇게 해서 설탕이 돼버려요. 이걸 석출이라고 해요. 석출. 알겠죠? 자, 근데 석출될 때는 뭐 녹아 있는 애가 뭐 있어야지 석출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석출되는 녹아 있는 그 애들의 몰수하고 비례를 이루고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용해는 우리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용해는 똑같이 온도하고만 관계돼 있어요. 석출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좀 더 녹았어요. 근데 용해가 더 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체의 양은 줄어드는 상태가 되다가 어느 순간에 도달하게 되면 그 고체의 양이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겉보기엔 정지 상태가 되는 거지. 그지? 하지만 겉보기엔 정지 상태가 아니라 얘가 녹는 속도와 다시 석출되는 속도가 어떻다는 얘기야.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같다. 그래서 용해 속도하고 석출 속도가 동일한 상태. 자, 그럼 무슨 평형? 무슨 평형? 동쪽 평이지. 그죠? 동적 평형. 동적 평형인데 용해라는 현상에 대해서 평형이기 때문에 얘는 뭐라 그러냐면 용해 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해 평형. 알겠죠? 용해 평형. 자, 그럼 이렇게 용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이 용액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이 들어봤어요. 포화 용액. 포화 용액. 그러면 아직 용해 평형에 도달하지 못했지. 석출 속도가 더 클 때를 불포화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용해 속도가 더 클 때를 불포화. 불포화 용해. 얘도 맨 처음엔 불포화예요. 그러다가 이제 포화용이 도달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포화용이 됐어. 그럼 여기다 이제 뭐를 집어넣냐면 여기다 이제 더 설탕을 집어넣었어. 그럼 이 설탕이 녹아 안 녹아? 녹는다 그래야죠. 녹는다 그래야죠, 이 사람들아. 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거 배울 때, 자, 이게 이제 포화됐죠? 설탕을 집으면 더 안 녹아요. 이따위로 가르쳐요. 맞지? 그지? 그런데 이제는 안 돼. 이제는 포화가 된 상태에서 설탕을 집어넣으면 넣은 설탕이 녹는데 석출 속도가 똑같으니까 여기 녹은 설탕의 양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야. 그렇지. 이해돼? 여기서 많이 낚여. 니들은 뭐 저기 뭐야 바다에서는 고기도 아닌데 말이야. 물고기도 아닌데 맨날 낚시질하면 낚여요. 응? 낚는 문제에서 낚이면 안 된단 말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용의 평형이 도달한 상태에서
설탕을 집어넣으면 겉보기로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설탕이 들어간 설탕은 일단 녹습니다. 이해됩니까?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실험을 간단히 해도 간단히 할 수 있어. 흰 설탕하고 까만 설탕 알지? 그지? 흰 설탕을 열심히 녹여. 그러면 이제 흰 설탕이 이제 남아 있을 거 아니야.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게 포화 상태야. 알았어? 그럼 검은 설탕을 집어넣으면 안 녹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검은 설탕을 넣고 또 돌려. 그러면 색깔이 약간 갈색으로 변해. 그 얘기가 뭘 뜻하는 거야? 녹은 거야. 알았지? 근데 녹아있는 전체 설탕의 양은 같아 안 같아? 같죠. 자, 내가 뭐라 그랬지? 자, 포화용액이야. 포화용액인데 여기다 검은 설탕을 집어넣었어. 근데 걔가 용액하고 석실 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흰 설탕만 녹아 있었다가 검은 설탕이 녹아서 갈색으로 변한 거야. 하지만 흰 설탕 대신에 검은 설탕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 양은 변하지 않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물이 있어요. 물 100g에 설탕을 20g을 녹여서 이제 포화를 만들었어요. 포화가 된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 녹아있는 설탕 20g에 대한 요 질량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검은 설탕을 집어넣건 실설탕을 더 집어넣든가. 이해됩니까? 근데 이제 아까지는 흰 설탕만 20g 녹았었는데 이제 검은 설탕 집어넣으면 용의 속질 막 일어나면서 흰 설탕 뭐 5g, 검은 설탕 뭐 10g, 뭐 10g, 10g 이렇게 변하겠죠. 이해돼? 자,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동쪽 평형에서 보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런 건 물리적 변화인가? 물리적 변화예요. 알았죠? 왜냐하면 용의 자체가 물리적 변화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시간에 따른 속도를 갖다 그래프로 나타내 주면 자, 봅시다. 자, 먼저 자, 이렇게 이게 용의 속도입니다. 용의 속도도 그 앞에서의 증발 속도와 똑같이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설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쉽게 알죠. 자, 더운 물이 잘 녹아요? 아니면 찬물이 잘 녹아요? 더운 물이 잘 녹죠. 그러니까 얘는 온도가 올리면 용의 속도 커지는 거야. 자, 그다음에 석출. 석출되는 거는 녹아있는 애가 많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는 석출. 그래서 여기서는 요 시간 이후를 뭐라 그러냐면 평형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본 거는 물리적 변화, 이제 화학적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N2O4라는 물질이 있어. 이게 이제 이름이 사산화이질소야. 응? 사산화이질소. 사산화이질소는 뭐가 되냐면 이산화질소가 필기하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얇은 노트 하나 준비하면 돼. 맞지? 두꺼운 거 말고 얇은 거. 두꺼운 거 힘들잖아. 이 노트 줄까? 잠깐만. 우리 학원 노트 있을 텐데.
너도 작은 거 하나 준비하세요. 자, 이 사산화이질수, 이산화질수인데 이 색깔이 좀 있어요. 사산화이질소는 색깔이 이제 없어. 무색 이렇게 되는 거고, 이산화질소가 갈색이야, 갈색.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산화질소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광학스모그의 원인이 되는 애들이야. 그래서 광주도 뭐 광학스모그 잘 안 생기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광학스모그는 뭐 수시로 생깁니다. 이렇게 갈색으로 이렇게 변해. 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N2O4를 집어넣어. N2O를 딱 집어넣으면 이 색깔이 일단 무색이에요. 무색.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시간을 좀 두고 관찰을 해봐. 시간이 딱 지나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이 안에 있는 색깔이 뭐로 바뀌냐면 연한 갈색으로 바뀌어요. 그럼 연한 갈색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얘도 있는 거지만 얘도 있는데 이 말이죠. NO2. 알겠지? 갈색을 띠는 애가 NO2니까. 자, 근데 이 연한 갈색에서 더 이상 색깔 변화가 안 생겨요. 더 이상 색깔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되기도 하는데 걔네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지. 알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겉보기는 정지가 반응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하지만 정지라는 표현은 못 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버리냐면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동일한 이런 상태에 도달한 거야. 그래가지고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럼 무슨 평형? 역시 동적 평형이야. 역시 동적 평형인데 이게 화학 변화에 대한 동적 평형이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학 평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화학 평형. 알지?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움인데 얘를 케미칼 이퀄리브리움이라고 이제 말을 바꿔서 쓰는 거죠. 그렇다면 화학 평형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농도고 여기가 시간이에요. 그럼 맨 처음에 뭐만 있었을 거냐면 N2O4만 있었겠죠. 그래서 N2O4가 점점 줄어들어요. 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N2O4 이렇게 하면 이제 대가로 치게 되면 이 대가로가 농도를 뜻하는 거예요. 이 농도가 이제 일정하게 됐는데 이 동안에 이제 줄어들었죠. 이만큼 줄어들었어. 그럼 줄어드는 동안에 생성물인 NO2는 늘어나야 돼. 이건 NO2의 농도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농도가 일정하게 또 이유가 되면은 농도가 일정한 상태가 돼버리는데 이제 이 동안에 반응했잖아요. 반응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줄어든 양하고 늘어난 양은 항상 개수비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1대2로 반응을 할 겁니다. 왜 그래요? 위에 반응식을 보니까 N2O4의 개수가 1이고 NO2의 개수가 2란 뜻은 하나 없어지면 NO2는 2개 생성될 테니까 생성된 양이 더 많아야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t 이후에 애들 농도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농도가 일정할 때를 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반응물인
N2O4 하고요. 생성물인 NO2 하고 얘들의 농도들이 일정하다. 이걸 우리가 평형이라고 해요. 되겠죠? 자, 두 번째 얘기해 보자. 두 번째는 이제 속도를 좀 볼게요. 자,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증발 속도라든가 용해 속도와 다르게 얘는 정반응하고 반응이 실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반응은 N2O4만 있을 때 뭐 정반응 속도가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이제 N2O4가 줄어들면서 속도가 감소를 합니다. 정반응 속도가 이렇게 정서 이렇게 감소를. 이거는 이제 정반응 속도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N2O4는 줄어드는데 NO2가 늘어나잖아. 그럼 이 늘어나는 NO2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역반응 속도는 이렇게 빨라져요. 이건 역반응 속도. 알겠지? 그러니까 정반수는 줄어들고 역반수는 빨라지고. 그러다가 어느 시간 이후 가면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은 상태가 돼버리겠죠? 같은 상태요. 자,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를 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평형은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은 상태다. 그냥 앞에서 이제 반복했던 얘기고. 자, 평형은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뭐냐면 농도는 일정해. 더 이상 농도의 변화가 안 생겨. 그다음 속도는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와 같은 가역 반응에서 평형 상태가 있는데 이제 화학자들은 요새 법칙을 좀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이제 법칙을 발견하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 실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평형 상태의 물질들의 농도를 측정을 해보는 거죠. N2O4의 농도, 그 다음에 NO2의 농도. 실험을 여러 번 해봤어요. 첫 번째 실험, 두 번째, 세 번째 실험을 했어요. 근데 양을 달리한 거지. 양을 뭐 어떨 때는 뭐 많이 넣고 어떨 때 적게 넣고. 그래서 1몰 농도, 1몰 농도로 측정이 되더래요. 두 번째 실험은 양을 조금 늘렸더니만 4몰 농도하고 2몰 농도가 되더래요. 세 번째도 양을 더 늘렸어. 더 늘렸더니만 얘는 9몰 농도가 되고 얘는 3몰 농도가 되고. 자, 일단 11, 42, 93. 자, 이 숫자들을 갖다가 이제 보고 여기 어떤 규칙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곱해도 보고 더해도 보고 막 이런 거지. 그러다가 뭘 발견했냐면 이 반응물의 농도와 생성물, 생성물의 농도의 비를 갖다 구한 다음에 이 개수를 각각 올려봤어. 응? 그랬더니만 1이죠. 그 다음에도 1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도 1인 거지. 오, 같은 값인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 이 표경 상태의 농도를 반응물과 생성물의 어떤 비로 나타내준 이 값이 한 반응에 대해서 항상 같더래.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갖다가 평형상수라고 하자. 평형상수라고 하자라고 한 거죠.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평형상수라는 것은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의 비로 표현한 그런 값입니다. 알았죠? 좀 더 일반화해서 얘기하자면 어떤 반응이 있어? 저는 이렇게 쓸게.
자, 이제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반응물과 생성물이죠. 자, 그랬을 때 이 표현상수는 K는 반응물분의 생성물. 그러니까 반응물은 뭐냐면 A가 되고요. 그다음에 생성물은 C가 되고 그다음에 D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반응물분의 생성물인데 이제 어떤 상태의 농도를 대입하냐면 평형 상태 있죠. 평형 상태의 농도를 대입을 딱 하는 거죠. 알았지? 자, 이 값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평형 상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찾아낸 법칙이야. 그러니까 상수니까 어떤 값, 어떻단 얘기예요? 일정하다는 뜻이겠지. 일정하다. 그래서 상수예요. 숫자입니다, 숫자. 알았죠? 자, 그럼 이 평상 성질을 갖다 우리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 평상수는 온도에 따라서만 변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온도 의존성.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만 변한다는 얘기를 이제 온도 의존성을 표현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일종의 주민번호 같은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딱 이 숫자를 딱 읽으면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알았죠? 그런데 온도가 변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 값이라서 상수라고 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게 숫자니까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지. 그지? 근데 큰 거 작은 거의 기준이 1이야. 그래서 얘가 자, K가 있는데 K가 1보다 클 때 K가 1보다 크대요. 자, K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 반응물분의 생성물인데 생성물이 많고 반응물이 조금밖에 없는 거지. 어디에 도달했을 때? 평형에 도달했을 때.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K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생성물이 많은 평형이다. 반응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알았죠? 생성물이 많은 평형이다. 그렇다면 이 반응은 K가 1보다 큰 반응은 당연히 정반응이 잘 일어나겠네요. 맞죠? 생성물 많은 거니까. 예, 그래서 이럴 때를 정반응이 우세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았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10에 35승, 10에 49승 뭐 이런 것들. 10에 14승 이런 것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비가역 반응이야. 알았지? 내가 그랬지. 비가역 반응은 굉장히 정반응이 잘 일어나는 반응을 비가역 반응 그런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걔네들도 평상수가 있어. 몇 승이냐면 10에 50승, 뭐 100승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어떤 애는 무한대도 있어요. 알았죠? 근데 뭐 10에 14승 정도, 뭐 10에 5승 정도면 굉장히 큰 건데 근데 뭐 다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배우는 건 뭐 10도 있고 20도 있고 그래. 알았지? 그러면 보면 정반응이 좀 잘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예상이 가능해. 그다음에 이제 K가 1보다 작은 애도 있을 거거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가 많고 얘는 조금밖에 없는 거야. 얘는 많고 얘는 조금밖에 없다고. 그럼 얘 A, B가 많다는 얘기는 뭘 뜻하니? 반응물이 많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얘는 반응물이 많은 평형이다. 그러니까 평형에 도달했는데 자, 얘를 집어넣었어. 근데 조금밖에 안 가. 얘네들이 안 생겨. 그치? 이런 반응이야. 알았지? 혹은 얘를 집어넣었어. 슝하고 가버려. 얘 많이 생기고 얘 조금 남는 거지. 그럼 얘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 역반응이 우세하구나. 우세하구나.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런 걸 우리가 평형상수라고 합니다. 알았죠? 자, 일단 뭐 평형상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는 없습니다. 화학원에선. 알았지? 근데 평형상수의 의미만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바로 우리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평형상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죠? 이거는 이제 화투, 화학투, 화학투 하면 이거 하는데 뭐 선택을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내신은 이제 여기 보니까는 화투를 다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직업 선택 과목이라서 여러분들 이제 절대평가로 나온 A, B, C 이렇게 나오는데 고3 때 대부분 다 화투를 공부를 해요. 내신에서 해야 돼요. 수능에서 뭐 선택을 안 해도 되지만 서울대 가려면 해야 돼. 서울대가 꾸민 사람 있어? 서울대, 울대. 그럼 이때 이제 서울 갈 때는 화투 선택해. 근데 이제 뭐 생투도 많이 하는데 생투는 양이 많고 물투는 뒤따 어렵고 그러니까 화투가 제일 적당해요. 그래서 화투를 많이 하는데 서울대 가고 싶으면 하셔야 돼요. 그렇죠? 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서울대가 뭐 짱이긴 해도 선택이지 뭐 그지?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야. 알았지? 안 간 거야. 안 간. 절대로 안 갔다 그래야지. 못 갔다. 야 서울대가 학교냐 이러면서 그지? 학교 아니에요. 전 세계 랭킹에서 선생님이 나온 대학이 23이거든. 야 서울대는 100이 내가 얘기해줬나? 100등 안에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 우리가 잘 아는 대학이 하나 있죠. 김일성 대학. 항상 100위 안에 듭니다. 김일성 대학이 항상 100위 안에 드는데 서울대는 100위 안에 든 적이 없어요. 옆 나라고 동경대는 말이야. 세계 인류 대학인데 서울대는 안 쳐주죠. 근데 우리나라는 쳐줍니다. 니네 진짜 신기한 서울대하고 필리핀에 있는 그 유니버시티 오브 필리핀이라고 있거든. UP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서울대급이야. 어디가 대학이 좋을 것 같아? 거기 훨씬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서울대가 짱이죠 우리나라는. 알았어. 근데 그 차이는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서울대를 나온다 해서 다 잘 살지는 않아요. 응? 다 잘 살진 않습니다. 근데 그럼 후진국은요. 그런 데를 나오잖아요. 일단 기본으로 잘 삽니다. 잘 살아. 워낙에 이제 그 교육열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지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 나오면 잘 살죠. 뭐 예를 들어 북경대 나왔어. 되게 잘 살아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 그런 차이점이 있어도 아무튼 서울대 가려고 화투 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 뭐 이걸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평상수 이용하는데 화투 때는 지금은 이제 의미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화학 평형에서는 평형 상수까지 제가 알려드렸고요. 자, 이 화학 평형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게 이산화질소하고 사산화이질소니까 이런 애들 살피시고 제가 가르쳐 준 것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뭐 상표현과 용의표현에 관한 얘기는 제가 설명 자세히 했으니까 한번 좀 확인하시고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싹 다 풀어야 돼요. 알았죠? 수업 시간에 뭐 풀기에도 너무 저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싹 다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고. 알았죠? 잠시 쉬었다가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좀 쉬워? 괜찮아? 좀 쉬워? 다들 진로는 결정했어요? 안 했어? 진로를 결정을 해야지 고1인데. 진로가 궁금하면 선생님한테 상담을 해. 상담해 줄게. 모르겠으면 그냥 약대가 약대가 약대. 약대는 뭐 의대만큼 힘들진 않아. 약대나 아니면 화학. 먹고 살기 괜찮아. 화학은. 그리고 뭐 화학 선생 되려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선생은 아니야. 그치? 선생 말고 화학은 굉장히 뻗어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응? 뭐? 영어 당연하죠. 연구는 당연히 합니다. 화학은 연구, 지금 이제 선생님이 중간에도 얘기하겠지만 화학은 역사가 300년밖에 안 돼. 1786년도에 그 라부아제가 질량 분해 법칙을 발표하면서 화학이라는 학문이 시작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가 짧아요. 그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직도 무궁무진하죠. 자, 니들 지금 코로나 시기에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한데, 자, 우리나라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야, 백신 얼마 전에 승인받았어. 치료제 근처도 못 갔어. 이건 화학이야, 생물이야? 이건 화학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전공했던 게 생화학인데, 우리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오면 되는데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왜냐면 거기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마무지하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 지금 쇼크를 받은 거지. 대통령이든 뭐든 간에 우리나라가 빨리 백신 만들 줄 알았는데 이건 만들기는 커녕 뭐 난리가 났잖아. 지금 코로나 시국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모든 정권에서 이쪽 분야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 어. 이제 이게 한번 겪었잖아. 그럼 10년, 20년 안에 새로운 어떤 바이러스를 또 창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재빠르게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는 기반이 좀 되게 부족해. 그래서 화학 쪽, 특히 이제 생물과 연관되어 있는 화학 쪽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뭐 연구소뿐만 아니라 뭐 직장 잡을 때 많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이제 하다가 또 더 공부하고 싶으면 뭐 미국 같은 데 나가시면 되고 되게 분야가 또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꿈이 없다, 꿈이 애매하다. 그러니까 두 부류야 사실은. 요즘에 좀 대세가 컴공이지. 컴공이지. 그 컴공은 뭐 때문에 대세니? 이유는 한 가지야. 네이버 다음 게임 이것 때문에 그 대세인 거야. 그다음에 어플 이거 맞지? 코딩하느라고 재능이 있어야 돼. 그 니네가 네이버니 다음이니 이런 굴지의 어떤 게임 회사라든가 아니면 포털에 들어가려면 서울대 가는 게 나아. 그리고 걔네들은 또 국내에 있는 인재를 찾기도 하지만 전 세계 인재를 찾아요. 말 그대로 전 세계 인재를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훨씬 힘들어. 그래서 좋죠. 들어가기만 하면 들어가면 좋은데 거기 살아남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국가 자격증이 있는 전공을 하라 그래요. 국가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제 그 중에 돈 되는 거, 자 의사 면허, 약사 면허, 아니면 변호사 면허. 이건 기본이야 우리나라에서. 알았지? 이제 기본으로 이제 돈을 벌거나 안정적인 걸 찾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에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꿈을 찾을 땐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이 뭐 있을까를 생각해봐. 그리고 그 전공을 어떤 전공을 가져가야 될지를 잘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러면은 먼저 이제 꿈이 보이는데 아직 고1이잖아. 고1이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추천해 줄 수 있는 건 아직은 약대. 알았지? 의대는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제 내신 막 빡세게 해야 되고 내신만 해서 되는 거야. 그렇지도 않지. 그치? 근데 지방 의대는 또 뭐 들어갈 만해.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왜 지방 의대와 서울 의대의 차이가 있냐면 이 의사는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차별을 둔대.
음, 약사는 안 된다. 알았지? 그러니까 뭐 조대 나온 애들이 울산도 가고 뭐, 가는 거야. 서울도 가고 그런 거야. 그래서 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간혹 하거든. 선생님이 다니던 이비인후과가 강남에서 수업할 때 작년이죠. 서울 삼성 이비인후과야. 자, 그럼 얘기해 볼까? 서울대 나왔어. 삼성의료원에서 레지던을 밟았어. 그래서 전문의를 딴 거야. 그지? 그리고 이제 개업을 한 거야. 딱 갔어. 정확해. 서울대 나왔고 삼성의료원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야. 그런데 약국 그런 거 없지. 정다운 약국. 서울대 약국 있어? 없지. 조대 약국은 더더욱 없다. 그러니까 약국은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꿈을 아직은 고인이니까 가능성이 있거든. 뭐 내신이 부족하면 수능으로 가도 되고 정시로 가도 되고. 그다음에 내신이 좀 괜찮다 싶으면 한뭐 1점대 후반대나 아니면 2점대 초반대면 충분히 또 가능하기도 한데 뭐 이제 수시로 가려면 이제 그 정도 내신이면 뭐 논술 같은 거 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약대도 이제 1.5는 돼야지만 수시에서 명함을 내요. 하지만 6등급 때는 선생님 아들도 약대를 가겠대요. 예, 재수랍니다. 재수하는데 6등급인가 5등급인가 등급도 기억도 안 나. 왜 얘는 아예 포기를 했거든. 그런데 수능이 나와서 그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재수학원에선 약대도 바라볼 만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 꿈들을 빨리빨리 정하세요. 자, 그럼 이제 꿈을 정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거를 먼저 해야죠. 물의 자손입니다. 재미있는 현상인데 이 물이라는 그 물질이 있어요. 이 물이라는 물질이 있으면 이 물이라는 물질은 지들끼리 막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막 하다가 한쪽에다가 뭘 주냐면 H 플러스 수소이온을 줘버려요. 이렇게. 수소이온을 줘버립니다. 자, 수소이온을 주게 되면 받은 애는 뭐가 되냐면 하이드로늄 이온이 됩니다. 여기 써 있어요. 하이드로늄 이온. 그리고 뺏긴 애는 수산화 이온이 돼요. 알았죠? 수산화 이온. 자, 그래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온화 된다 그래서 이런 현상의 이름이 이렇게 돼. 물의 자동 이온화. 물의 자동 이온화. 말 그대로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많이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주 일부만 이렇게 되는데 역반응이 진행을 해요. 역반응은 하이드로늄 이온에서 이렇게 OH- 쪽으로 뭐가 가겠어? H가 가겠죠. 수소 가게 되면 하나는 물이 되고 또 다른 하나도 물이 되고. 알겠어요? 그럼 역반응이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반응식을 요 밑에 있는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도 써요. H2가 있으면 H2가 액체거든. 자, 얘네들이 정반응, 역반응 통해서 H 플러스 하고 그다음에 OH 마이너스 이렇게도 씁니다. 알았지? 정확하게는 뭐 밑에 있는 게 정확하지만 여기 위에처럼 써도 관계는 없어. 하지만 둘 다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화살표를 양쪽으로 썼죠. 양쪽으로. 이제 자 그럴 때는 뭘 생각하는 거냐면 평형을 생각하는 거예요. 평형. 자 그럼 평형하면 우리가 금방 배웠던 게 뭐였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평형상수죠. 그죠? 그래서 봐봐. 자 이렇게 쓰고요. 화살표가 왔다 갔다 했으면 뭘 생각하라고 해요? 평형상수 K를 쓰라 그랬죠? K를 딱 쓰는데 여기 H2가 두 개 다 반응물이에요. 그지? 그럼 H2를 제곱을 해줘야 되겠네.
그다음엔 H3 O 플러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엔 OH 마이너스가 생성물이니까 반응물의 생성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게 평상수죠. 그지? 그런데 이 상태를 잘 보세요. 이거 액체죠. 맞죠? 그다음에 옆에 있는 물질들은 수용액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평형상수에 들어가는 건 몰농도잖아. 그지? 그럼 생각해보자. 1리터의 수용액에 있는 용질들하고 1리터의 물에 있는 물 분자수하고 어느 게 많을까? 물 분자수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 용질보다는. 알았지? 그래서 그러니까 액체라든가 고체는 평형상수에 쓸 때 전부 다 1을 대입해서 써요. 그러니까 평형상수에 표현 안 한다고 생각하면 돼. 액체나 고체는. 그럼 이거는 얼마가 되겠니? 1이지 뭘 1.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나머지만 얘기해 보면 나머지는 이거 H3 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되고 얘를 이제 물에 대한 얘기를 해서 워터의 약자인 W를 씁니다. 맞죠? 자, 그래서 KW라고 하는데 이 KW는 물의 이온곱 상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이온곱이 뭔지 알겠지? 이온의 농도에 대한 곱이다 이 뜻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온이 저기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들의 농도에 대한 곱이다라는 표현이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온화 상수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래봐야 모두 뭐를 뜻한다? 평형상수를 뜻한다. 오케이. 그럼 값이 있겠네요. 값이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에요. 그러면 평형상수는 뭐에 따라서만 달라진다고 그랬죠? 온도에 따라서만 달라지기 때문에 25도씨에서만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는 겁니다. 분이 아셨죠? 그죠? 자, 그럼 이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큰 값이에요? 작은 값이에요? 매우 작은 값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정반응이 잘 가, 안 가? 아, 이게 못 가. 정반응 찔끔 가고 오히려 뭐가 잘 일어나? 역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이제 역반응 한번 볼까? 이 역반응이 얘하고 얘가 만나서 얘 물을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배웠던 중화 반응. 앞에서 봤죠? 비가역 반응. 그지?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 이 역반응이야. 그러니까 역반응은 뭐로 얘기했어? 중화 반응. 비가역 반응으로 얘기했잖아. 그지? 그런데 정반응인 물의 자동 이온화는 굉장히 안 일어나는 거예요. K가 매우 작다는 뜻이. 알았지? 그래요. 자, 그렇다면 KW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 그 온도가 높아지면 KW가 커지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커져요. 왜 그러냐면 자, 생각해봐. 온도를 올리면은 물 분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자꾸 많이 때려. 그러니까 이온화를 잘하는 거야. 이해되나? 그러니까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다시 H3O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좀 더 많이 생성되는 거죠. 알았죠? 하지만 25도씨에서는 10의 14승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이제 중성이라 그래요. 중성. 중성일 때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앞에 1 보이지? 그지?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얘네들이 자동 이온화를 할 때 얘 하나 나온다는 뜻이야. 이제 그러면 얘하고 얘의 농도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아야죠. 1대1로 나오니까. 자, 그래서 중성일 때는 H3O 플러스의 농도하고요. 그다음에 OH-의 농도가 같아요. 이게 흔히 말하는 맹물 알지 맹물, 증류수. 증류수일 때는 H3O 플러스 OH- 농도가 항상 같아요. 자, 그러면 얼마일까를 보게 되면 이 두 놈이 같은 값이니까 결국 같은 값의 제곱이겠다, 그죠? 그럼 제곱권을 이렇게 양변에 씌워주면 얼마 나오니? 10에 몇 승 나와요? 마이너스 7승이 나오죠. 그지? 몇 도시라면? 25도시라면. 이게 흔히 말하는 맹물, 중성을 뜻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맹물을 끓여. 자, 끓여. 저 끓였어. 888 끓였어. 맹물을 끓여도 맹물이지. 그 얘기 뭐야? 얘하고 얘 농도는 끓여도 같아요. 맹물을 끓였는데 시금하진 않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많이는 나올 수 있어. 하지만 똑같은 양이 돼야 돼. 자, 그렇다면 얘가 35도라고 한다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어떨까? 크겠다. 그치? 왜? 이게 자, 온도를 올리면 KW 커진다며. 그럼 25도씨에서는 똑같은 10의 마이너스 7승, 똑같은 값이고 10의 7승이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10의 7승보다 어떻다?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알았어요. 그게 바로 이제 KW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들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걸 이제 이온화 상수라 그러고 이온화 상수는 이런 값을 갖는다. 그리고 그 성질을 제가 좀 알려드렸습니다.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산과 염기에 관한 얘기야. 산과 염기에 관한 얘기는 우리 이제 기말고사 범위인가? 아니다. 중간고사 범위쯤 될 것 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 산과 염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성질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엔 이제 수용액의 액성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테니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수고했습니다.